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138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조은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어요. 슬슬 반개리 은행나무를 보러 갈 때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단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 중순은 돼야 그 정말 튀김옷 같은 아주 잘 익은 금빛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사실 저희 방송하는 이 1일 11월 1일이 반개리 은행나무 축제인데 이게 제대로 이제 그 광경이 펼쳐지지가 않아서 맞아요.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풍 초입이라서 좀 선녹색 잎만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계정이 있더만 저 인스타나 뭐 이런데 보면은 아직은 노란빛이 조금은 부족하다. 네네. 원주시 오피셜 계정에도 이렇게 실시간 현황 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축제 시기도 좀 옮겨야 할 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놀랍게도 아직 반개리 은행나무를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진으로 봤어요. 은근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유명한 곳은 안 가게 맞아요. 되죠. 네. 그리고 또 봤더라도 딱 그 단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본 분이 또 많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거나 맞아. 아니면 지고 나서 가거나. 이게 은행나무와의 눈치 싸움입니다. 정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실물로 볼 수 있도록 한 이달 중순쯤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쯤 네,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시기가 너무 또 갑자기 또 추워지면은 금방 또 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단풍 되자마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오늘 원주하는 척 새로운 시도 해보겠습니다. 중앙정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명태균 씨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무실동은 지금에서는 시의회를 나름 열심히 살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매번 리뷰도 하고 뭐 행감 리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우리 또 중앙에 있는 국회에는 관심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뭐 현수막으로는 뭐 했습니다. 뭐 국비 했습니다. 뭐 대대적으로 확보했다. 뭐 내가 랜드마크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뭐 맞아요. 네. 허풍인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엔가 이제 저희 청취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국정감사만이라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좀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행감이 시의원들의 역량과 경험 또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도 국정감사겠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 리뷰 작년에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무실동과 소양동을 넘어 이제는 드디어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는 지금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원주시 갑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원주시의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주목할 이슈 5가지씩을 꼽아봤어요. 여의도는 지금에서 살펴볼게요. 요즘 한국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풀뿌리 시사평론 여의도는 지금. 재선인 박정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체위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 하나였죠. 바로 첫 번째 이슈 때문이었는데 원주시가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올해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 뭐 뉴진스 한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3명 있잖아요. 누구 있죠 또? 그 한이랑. 정몽규 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네. 그리고 이분입니다. 바로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인데
이 회장은 2016년부터 연임 중입니다. 그러니까 4년 하고 또 4년 더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2020년에 연임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8년을 재임하는 동안 체육회를 정치화,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하여간 정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두텁고 네네. 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돈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협회를 뭐 자기 걸로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파리 올림픽 이후로 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회장에 네. 대한. 이번에 국감에서도 제대로 털린 거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관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역시 체육 대통령이야. 우리 초대 대통령님을 닮았는지 그냥 법을 막 바꾸면서 이게 전통인가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임 제한을 폐지했고요. 내년 1월에 이제 회장 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3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회장을 질타하면서요 3연임 포기를 촉구하고 문체부에는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박정화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일단 체육회의 이상한 선거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 체육회가 2022년 말에 정관을 바꿔서 이른바 지정선거인 제도를 신설했어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근현대사에서 본 듯한 느낌이 가장 들어요. 중요하죠. 체육관 선거.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장의 선거인단 규모가 원래 이제 2천여 명 정도인데 전체 회원 중에서 100% 전산 무작위 선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맞아요. 누가 선거인단을 네. 뽑힐지 컴퓨터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정관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거인단에다가 전국 228개 시 군구 체육회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인단의 10% 정도는 각 지역 체육회장이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선거인단에 들어가는지 10%는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현직 회장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다. 한마디로 아니, 체육관 선거에 길을 여는 거다. 이게 더 약간 치열할수록 이 선거가 치열하게 갈수록 이 10%라는 규모는 물론 이게 다 뭐 현임 회장을 뭐 그 투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영향력이 되게 커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박정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우리 저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자기 사람들 10%씩 유권자에 꽂아 넣을 수 있으면 다 당선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 회장이. 그리고 원래 체육회장에 출마하려면 현직 회장은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회장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네네. 그런데 2020년에 정관을 바꿔서 이 대한체육회는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은 사무처에 출마 의향을 신고하기만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안 내려놔도 된다. 이 회장직을. 끝까지 가도 된다. 선거 할 때까지도 나는 회장직 해도 된다. 이러니까 공정성에 다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체육회는 원래 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범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2016년에 서약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정관을 계속 바꿔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수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정화 의원은 체육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런 숱한 의혹을 열거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관 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질타하고요. 철저한 감사로 체육회의 공적 책임과 공정 선거를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뭐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없으시겠지만은 이 체육회는 3연임 셀프 심사 논란도 불거졌는데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심사하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수장이 바로 이기흥 회장의 특별 보좌관 출신인 김병철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3연임을 심사해야 되는 위원장이 측근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회장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장 스스로 셀프 3연임을 심사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논지 이제 지적을 박정화 의원이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질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스스로 측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별 보좌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으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박정화 의원은 그 말을 국민들 누가 믿겠느냐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박정화 의원은
이 스포츠 공정위가 입맛에 맞는 임원 후보자에게 억지 가산점을 주고 또 규정도 바꾸고 결격 사유가 있어도 모르쇠하면서 연임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평가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부결시키는 관행을 보여왔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국감 전에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공정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전적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위의 행태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 위원장이 측근이기까지 네, 맞아요. 하다. 네. 이거 어떻게 믿겠냐. 자, 그리고 측근 특혜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박정화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사돈인 전기범 체육회 훈련기획부장이 통상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 6년 정도가 걸리는 승진을 초고속으로 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단은 이 회장의 사돈이 지금 부장을 맡고 있다고 자체로 이거 참 맞나 싶은데. 야, 이 말로만 듣던 사돈의 8천까지라는 말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지금 네. 들어간 거죠. 이 전기범 부장은 1년 5개월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요. 또 2년 10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보통 한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빠르게 네네. 승진을 한 거죠. 게다가 이 훈련기획부라는 부서가 어떤 부서냐면은 이 국가대표의 수당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예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40억 원 규모거든요. 오. 관할하는 것만. 핵심 보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기범 부장은 체육회에서 실세로 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네.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정부도 위치로. 기재부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 예산을 이렇게 중요한 걸 네네. 다루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전기범 부장은 훈련기획부장 자리에만 4년 2개월 동안 재임 중인데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역대 훈련기획부장 중 가장 지금 재임 기간이 길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 집권 중이기까지 한 겁니다. 게다가 전 부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법카 한도도 1년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오. 과도하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박정원이 이 점을 또 꼬집었고요. 그리고 박정화 의원과 이기흥 회장이 직접 맞붙는 장면도 이번 국감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 3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협회 회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 3명이 지금 뭐 조사 받아야 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선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하자 미룬 겁니다. 그 때문에 보궐선거가 중단되고 단체 정상화가 지연됐어요. 그래서 올해 막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가 법원에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관리단체에서 잠깐 빠지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이 회장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 그러다 보니 이 회장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박정화 의원이 이 점을 집요하게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회장은 고발이 돼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날 국감에서도 올해 국감에서도. 근데 정회를 하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내가 정회 때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이제 내가 알았다. 고발이 안 돼 있었더라. 나 이제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거야. 나 오늘 알았다. 아니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박정화 의원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작년부터 그럼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냐. 그럼 고발받은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안 받았냐 추궁을 했는데 이 회장은 막 애매해요. 막 보고를 뭐 확실하게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뭐 전형적으로 이제 그쵸. 회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정화 의원 말에 따르면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이 과연 이걸 몰랐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챙겨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논란도 많이 됐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기흥 회장도 직권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 회장도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할 기세이니까 이것도 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증 논란까지도 박정화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끝도 없어 발언 논란도 불거졌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기흥 회장이 지난 9월 23일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를 괴물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했고요. 박정화 진종호 의원을 두고는 삘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그 문체부도 뭐 산 연임에 대해서 그렇죠. 제대로 뭐 감사하겠다. 뭐 네. 한창 이제 뭐 두들길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산 관련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양구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각 시군에서 체육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약간 뭐 거기에
좀 반대되는 스포츠 재단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체육회는 이걸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따로 자기들과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양구에서도 이게 갈등이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이기용 회장은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 경고한 상태다 내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기용 회장은 이런 말을 자기가 안 했다고 막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 박정원이 녹취록을 까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니까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게 9월 24일이었어요. 국감 전이었습니다. 국감 전에 문체위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이제 10월 22일에 국정감사에서 다시 만난 건데요. 박정화 의원은 이 회장이 발언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비겁하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대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떳떳하면은 그 얘기를 해라. 왜 자꾸 이거 막 회피하냐 막 사과도 이상하게 하고. 아니 근데 발언이 약간 그냥 비판적인 논조로 그냥 가는 건 몰라도 너무 노골적인 막 원인들이었어. 쪼아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괴물 정치 집단이다 이러니까 국회의원을 막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의도를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틀 뒤 강원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 실제로. 근데 보니까 정작 박정화 이 진종호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김진태 지사와 의장에게만 사과를 해요. 보면은 이러니까 이렇게 더 열받는 거 아닌가 박정화 의원은. 삐리 잘못 꽂힌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뭐 할 거면 다 해야 되는데 명시적 언급은 이 김진태 지사와 의장에게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래놓고 이기용 회장은 더 가관인 게 돌아오는 국정감사 자리에 지방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합니다. 이 사달을 벌려놓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상 이 국감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행사를 만든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 지방 일정도. 그러니까 박정화 의원 당연히 열이 뻗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당 간사인 나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면서 국회를 모독한 행위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기용 회장이 행동을 하니까 여야 모두 이 회장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국감 최고의 화제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박정화 의원은 이번 하여간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국감 전인 9월에도요. 대한체육회가 성추행으로 해임된 간부에게 퇴직금으로 1억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또 계약업체에게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직원에게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행위자에게 퇴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체육회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30명 중에 23명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7명은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게 이게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줄 거 다 주면은 이 뭐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런 비위행위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감을 전후로 이 대한체육회 저격수로 맹활약을 펼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박정화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난 5월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네네. 문화재청은 없습니다. 이름이 국가유산청이에요. 바뀌었어요. 조금 낯설기도 한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일단은 문화재 하니까 이게 너무 재화의 관점으로 본다. 그렇죠. 이런 네. 좀 재물적 가치. 보물 1호, 북보 1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없애려고 하잖아요. 뭐 이 뒤에 숫자 붙이는 것도 맞아요. 보물 네. 1호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 다 바꾸는 김에 문화재도 이제 재화가 아닌 유산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자. 약간 이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국제적인.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또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무형유산까지 포괄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에 뭐 근본은 달라진 게 없더라. 이런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나왔어요. 국가유산관리와 부처 간 협의 등 업무 추진이 소극적이라는 건데요. 박정화 의원도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지난 겨울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사냥 1,022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네네. 거예요. 거의 국내에 서식하는 사냥 절반이 죽은 거라고요. 한 2,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 1,000마리 정도가 지금 죽었으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ASF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때문에 이동로가 막히면서 사냥이 폭설과 강추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울타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네. 사냥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서 적절한 울타리 개방과 철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 기념물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으로 자연유산국을 신설했지만 예산이 1억 원 남짓이다. 이래가지고 이거 뭐 사냥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아니 국가 기관 치고는 정말 작은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 네. 원주시청에 뭐 신설된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3억 이상은 줘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이게 너무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 아니냐. 그래서 사냥 이동 거리를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표준화, 전산화, 정책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여기 대해서 그런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의 답변이 참 힘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이 주기를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굶어 죽는 거 맞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야.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느 위치에 어떤 먹이를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먹이만 주겠다. 아니 이 사냥이 그냥 이게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육합니까 지금? 사육하는 게 아니라 야생을 돌아다니는데 이거 먹이 주기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질타를 했고요. 박정화 의원도 청장은 먹이 주기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해결될 문제냐면서 미리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명칭만 바꾸고 조직 인원을 나몰라라 했으니 존재 이유를 지적받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국가유산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름만 너무 빨리 바꾼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또 역시 문제가 된 게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양식장에서 뭐 물고기들을 이제 뭐 먹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 좀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보존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달에 대해서도. 그래서 박 의원이 수달의 주요 서식지와 개체수를 물었는데 국가유산청은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관리를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더라. 박정화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동안에는 조금 환경부에서도 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좀 그리고 뭐 예산과 인력도 네네.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 민간인이 집을 수리하다가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좀 저희가 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어쨌든 전시를 위해서 네네.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1,000억 원 내놔라. 맞아요. 나 그럼 안 내놓는다. 1,000억 안 주면은. 그래가지고 협상이 난항에 빠졌었죠. 결국에는 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2019년에 법적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본의 소유자는 상주본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검찰과 국가유산청이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정화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봄까지만 접촉하고 이후로는 소유자와 소통이 없다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당부를 했습니다. 안 돼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쪽에서 막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이니까. 그쵸. 국가유산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 거고요. 이거 뭐 그래서 뭐 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본인 스스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관리하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국가가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누구든 1,000억만 내놓으면 내가 당장 내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여기서도 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 대응댐 관련해서도 국가유산청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점을 박정화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은 아니 환경부가 우리한테 뭐 별로 협의 요청도 없었는데 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박정화 의원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동적이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댐 공사를 나중에 이제 한창 하려고 하니까 파보니까 문화유산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야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행정 절차 이미 다 끝났는데 네네. 먼저 그 문화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뭐 관련해서 이 국가유산청이 들여다 본다면은 행정 절차가 그렇게 괜히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예전에 사례를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왕릉 아파트로 뭐 이제 잘 알려진 그 검포 네네. 검단 신도시 그 왜 아파트가 그 왕릉에 뭐 경관을 가려가지고 네네. 국가유산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패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에 그 도롱뇽 서식지 때문에 이제 공사 여러 차례 이제 지연됐었던 천성산 터널 사례 뭐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가유산청이 발벗고 나설 일이 많다. 그리고 미리 나서야 국가적으로 손해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정화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화 의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라면 국회에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지만 만약 국가유산청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꼬집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동적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국가유산청의 뭐 소극 행정은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한 바가 있죠. 아카데미 극장 철거 국면에서 당시 문화재청은 청장 직권으로 국가 등록 문화재 지정이 가능함에도 원주시장이 신청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네. 손을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화재청장이었던 최응천 청장이 지금도 계속 국가유산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정을 좀 주문해야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이 소극 행정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산 인력 문제면 진짜 그 국회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직접 청장이 네.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라고 청장이 있는 건데 너무 가만히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답답함을 이야기한 거죠. 이어서 다음 이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운동 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혹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받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국제 대회를 보다 보면은. 올림픽은 진짜 동메달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면제 받는 것도 아닌데 네. 괜히 약간 한국적인 문화로 또 자리 잡게 되는데 응원 문화로. 그래서 이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는 4주간 이제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요. 이어서는 2년 10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운동 선수로 뛰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플러스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 544시간 동안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544시간 동안에. 이를테면 보통 이런 걸 하는 거죠. 학교 운동부에 가서 이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 봉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왔던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어린 선수들 좀 지도하고 뭐 이걸로 544시간 채우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롤 선수도 네. 이번에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야, 이제 e스포츠 선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BC 리그 일정이 없을 때 뭐 하고 왔는지 이런 얘기를 막 선수들이 하는데 한 선수는 나는 학교 갔다 왔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약간 강의하는 형식으로 뭐 e스포츠 많이. 선수란 누구인가? 네, 뭐 어떻게 덕목이라든지 사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뭐 프로게이머의 삶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육 병역 특례 이 요원에 대한 봉사 실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박정화 의원이 보니까 이 보통 이제 이런 걸 했으면 증빙 사진을 이제 찍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증빙 사진이 없어도 통과됐다는 거야. 오. 그리고 사진이 있더라도 사진에 이제 날짜와 시간이 없으면 사실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통과시켜줬다는 거야. 날짜 시간 없어도. 그리고 이제 사진이 찍힌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 끝났습니다 하고 찍은 시각이랑 문서에 기재된 복무 종료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복무 실적 인정해줬다. 이런 사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멘토링이라면서 차량 이동 중에 찍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은 저녁쯤으로 돼 있는데 사진은 벌건 대낮인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아니 이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뭐 사업하고 이러면은 증빙 자료 같은 거 그래도 좀 신경 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아니 되는 거 내는 있다. 사람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까지라도 신경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우리가 실제로 저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문제돼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지 맞아요.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화 의원은 문체부가 꼼꼼하게 증빙 자료를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특례를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남들보다 어쨌든 혜택을 받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죠. 관계수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소싸움 이런 사행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한 명이 한 번 할 때 10만 원까지밖에 못 사잖아요. 우리 로또 네네. 일주일에 10만 원까지밖에 못 사잖아요. 맞아요. 이런 제한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박정화 의원은 지적했는데 인력 문제로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국 15,081개의 사업장을 단 10명이 점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 단순 산술 계산만 해도 한 사람이 1,500 그러니까. 되는. 될 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박정화 의원 보좌관이 경륜 경정 장애 지점으로 직접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가서 무인, 유인 발권기로
뽑아봤대요. 그래서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보좌관이 직접 해봤더니 네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거를 하고 있겠느냐라는 그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박정화 의원은 신분증 또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식으로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뭐 예산 인력 문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필요한 점이 있다면 국회에 말하고 잘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산 인력 부족하면 와서 말을 해라. 가만히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박정화 의원은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다른 네네. 기관들에 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많죠. 광고 엄청 해요. 그래서 뭐 100%뭐 당첨 보장, 뭐 과학적 분석에 따른 그리고 100%뭐 환불 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해외 복권 구입이 지금 불법이거든요. 우리 현행법상.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과미가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역시 뭐 예산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면 좀 잘 살펴봐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처럼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등등 문화 콘텐츠 산업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작년 지역별 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보면 강원도는 10억 6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근데 세종시와 강원도의 또 인구를 생각해 보면 그쵸. 네. 그냥 강원도가 어이가 엄청 못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위인 충남을 보면은 43억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정화 의원은 강원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강원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관계기관에 농담 삼아서 이제 네.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연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즉답을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그래가지고 약간 잠깐 만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전국에서 0.6%라고 해요. 1%도 사실 안 됩니다. 거의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중 자체는. 근데 어쨌든 부족하나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진흥원이 이렇게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맞아요. 더 푸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박정화는 지적을 한 거죠. 오히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매출도 그렇고 대부분이 한국은 콘텐츠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뭐 80% 뭐 90%에 육박합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네네. 비수도권은 거의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좀 비수도권, 강원도 이런 데를 밀어줘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박정원은 그 점을 꼬집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현서 직무 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원을 하고 싶다 강원도에. 근데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 콘텐츠 진흥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예산을 이제 내려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나 봐요. 네네. 근데 강원도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화 의원은 그 강원도를 홀대한 거네요. 지금까지 그 콘텐츠 진흥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내년에 우리가 지역 콘텐츠 예산을 231억 원 늘렸다면서 강원도 쪽에 지역 진흥원 설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강원도 정부는 조금 미온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콘텐츠 진흥원 설립에. 그래서 왜일까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답변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춘천시 정부가 좀 의향이 있는지 이쪽과 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화 의원은 의원실에서 강원도와 잘 협의할 테니 진흥원과 문체부가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강원 콘텐츠 진흥원을 만든다면 이거 어디에 지어야 될까도 약간 떡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산하재단 법인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진흥원 안에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강원 디자인 진흥원도 춘천에 있죠. 그러다 보니 약간 기반 시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세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팔이 안으로 굽다 보면 또 원주에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 우리 원주에도 이 콘텐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강원대학교도 출전해 있고 그런가?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렵긴 하죠. 예, 강원도 어디에든 잘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도 좀 콘텐츠 산업에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게 좀 소극적인 건 좀 아쉬운 지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학원 5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문체부는 저희가 또 문화체육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박정학원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핫한 소재였던 대한체육회 관련 이슈를 또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활약을 펼쳤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박정학 의원 살펴봤습니다. 원주시 을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인 송기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름처럼 국토교통부를 담당하고 있죠. 보통 이 국토교통위에서는 뭐 거시적인 이렇게 건설, 막 철도, 막 고속도로 막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민생과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뭐 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네네. 상임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대규모이다 네. 보니까. 안 그래도 첫 번째 이슈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L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뭐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할인 공급이라든지 뭐 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제 금융 혜택을 받고자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한 네. 4년에서 10년 정도 민간에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이죠. 분양 전환을 해가지고 전세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고 또 잘하면 분양 전환 우선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또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면은 브랜드 아파트인 맞아. 경우도 많아서 그 약간 LH 뭔가 이렇게 예전에 뭐 휴먼시아, 저희 부모님 휴먼시아 살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휴먼시아 하면은 우리가 약간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아이들 사이에서 막 휴먼시아 살면은 뭐 따돌림 한다. 그리고 뭐 그러니, 주공 아파트 뭐 그러니까 이런. 그게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 세속적인 또 그런 욕망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해놨던 우선 분양권을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리거나 또는 원래 감정평가사 감정 금액의 80%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분양가를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약속을 철회해 버리고. 실제로 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원주의 행구동에서 골드 클래스 아파트가 이 분양 전환 우선권 또 감정 평가사를 통한 분양가 산정을 특약으로 약속했으나 2년을 거주한 뒤에 계약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장해서 4년 살고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계약서 싫으면 나가십시오. 뭐 우리 모르겠어. 배째십시오. 막 이겁니다 그냥. 결국에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서민을 울리는 셈이 아니냐. 그래서 울산, 경기 의왕, 전남 무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송기현 의원은 지적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면서 허위 광고 또 표준 계약 관리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이 문제가 된 임대 사업자 대표까지 불러서 질의를 했어요. 근데 해당 업체 대표는 자기는 잘 몰랐다. 사실상 부동산 분양 대행사의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근데 이 부동산이랑 분양 대행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위를 더 파악해서 절차 문제를 바로잡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임대 사업자가 분양 책임까지 확실하게 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안 마련까지도 제시했던 질의가 인상적인 질의였고요. 아니 근데 진짜 계약서 상에서 약속했던 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제하는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따른 되게 큰 페널티가 주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맞아요. 약속 믿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 어기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쵸. 네. 적절한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이어서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말이죠. 전국 매출 상위권으로 꼽히는 안성 화성 휴게소를 운영할 업체를 입찰 공고했는데
전국 휴게소 운영업체 188곳 중에서 13곳에만 입찰 공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또 한정 입찰 공고를 한 거냐?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 네. 봤더니 이게 기존 업체를 대체해 짧은 기간을 운영할 임시 업체를 공모하는 게 약간 보궐선거 같은 겁니다. 아, 땜빵이에요, 네네. 땜빵. 그래가지고 임시 업체를 공모하는 긴급 입찰이라서 1등급 평가를 받은 업체에게만 보낸 거다라고 해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선해서 그냥 빨리 이거 맡을 사람들 찾은 거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처음에는 1등급 평가를 받은 업체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는데 나중에는 뭐 상위 10% 업체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막 말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이 뭐가 맞는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럼 보니까 1등급 업체 중에 안 보낸 곳도 있고 2등급 업체인데 보낸 곳도 있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약간 취사 선택한 그렇게 걸로 의혹이 보여지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로공사 답변한 걸 보니까 전체에서 이제 10%가 아니라 뭐 규모에 따라서 이제 휴게소 규모에 따라 아마 뭐 대중소로 나눴나 봐요. 그 대중소별로 이제 10%씩 나눴기 때문에 네네. 2등급인데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체에서는 뭐 2등급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해명인지.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도 의아한 게 말이죠. 보통 이제 한 회사가 여러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만 1등급을 받아도 여러 개 운영 중인데 한 휴게소만 1등급을 받아도 전체 등급을 1등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막 5등급, 4등급을 받아도 하나만 1등급 받으면 1등급 되는 거야. 전체 아이, 등급이. 하나만 보면 열을 하러. 그러니까 진짜 그거야. 그래가지고 5등급, 4등급 평가를 받은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업체가 전체 등급은 1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 횡성 휴게소 임시업체도 거의 대부분이 4, 5등급인데 딱 하나 2등급을 받은 휴게소가 있어서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 결국에는 오래된 업체끼리 서로 짜고 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대로 평가가 네.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휴게소 중에는 55년째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휴게소의 절반은 20년 가까이 똑같은 업체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 이번 제안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 역시 전국 임대 휴게소의 37%인 70개를 운영 오. 중이라고 해요. 그 이들 13개 업체가 운영하는 휴게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3에서 5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위 10%에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송기현 의원은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우리가 입찰 받은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엄청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가장 잘 된 업체 그 퀄리티만 유지하면은 그렇죠. 전체 등급이 똑같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입찰할 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열사가 같이 입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짬짬이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짜고 그쵸. 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송기현 의원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공사 출신 직원이 관련 회사에 취업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휴피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우리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카르텔. 카르텔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송기현 의원은 입찰 참여 기준이나 운영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라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임대료를 9개월치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치를 받는 식으로 사실상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지적이 쏟아지니까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가계약법상 한시적 영업은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공사 역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식 입찰이 아니었고 긴급 입찰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이 뭐 그렇게 정교하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한정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우리 평가 기준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다. 다 복잡하게 다 짜여져 있는 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또 평가 기준이 또 나름 그렇게 오랫동안 막 복잡하게 막 짜여져 있다 보니까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또 기능하고 있다고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네. 오래된 업체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기현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올해 국감에서 뭐 앞서 말했던 대한체육회 그리고 하이브와 함께 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게 바로 쿠팡입니다. 네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쿠팡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가 도마에 올랐는데 과로사를 부르는 과도한 업무 강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맞아요. 맨날 보잖아요. 네.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 2020년 이후로만 1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재해율도 5.9%로요. 건설업보다 4배 이상 높아요.
야. 우리가 보통 건설업 위험하다고 하는 직종으로 꼽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건설업이 1.3%거든요. 근데 쿠팡의 지금 평균 재율이 5.9%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자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수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네.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고요. 2021년에 사회적 합의를 택배 회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작업 시간은 60시간 이내로, 그리고 하루 작업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분류 작업은 하지 않도록 택배 기사가 네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쿠팡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송기현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 왜 참여 안 했냐? 그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여는 안 해도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노력을 할 건 참여하면 되는 건데 참여는 안 하는데 노력한다면 결국 이걸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조 말을 들어보니까 현실도 다릅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민욱 전국 택배 노동조합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쿠팡은 주 평균 64.6시간을 근무해 사회적 합의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택배 회사가 하루 1회전만 배송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2회전, 야간에는 3회전을 배송해야 하루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이 회전이라는 거는 물품이 보관돼 있는 물류센터에 네네. 들어가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택배 회사들은 한 번만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한 번 실었으면 그거 다 배송하면 끝인 건데 쿠팡은 주간에는 물류센터 2번 갔다 와야 되는 거고요. 야간에는 3번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당연히 다른 택배 회사보다 높을 수가 맞아요. 없는 구조인 거고요. 아니 그리고 주 60시간에 하루 작업 1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이게 과도한 걸 제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쵸. 모름지기. 이것도 많은 당연히. 편인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1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노조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류 작업까지도 쿠팡은 여전히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류 작업도 뭐 한 3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배송도 하고 분류도 하고 이게 노동자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악명이 높은 게 바로 클렌징 조항입니다. 이 클렌징 조항이라는 거는 정해진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리점 위탁 계약을 쿠팡이 일방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서비스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선식품 수행률 95% 미만, 월 수행률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 70% 미만, 고객 불만 접수율 0.5% 이상, 배송 기간 미스 비율 0.5% 이상, 파손율 0.08% 이상, 반품 상품 회수율 90% 미만,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주 정교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숫자들이 짜여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네. 지키면은 위탁 계약 취소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쿠팡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뭐 택배 뭐 도착 보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도착 보장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은 쿠폰을 줘요. 이렇게 그렇죠. 소비자들에게는. 근데 이런 것들을 쿠팡은 어쨌든 대리점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이 제도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죠. 네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고객 불만 접수율 0.5% 아니 이게 고객 불만이라는 게 이게 통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0.5%는 이상한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그냥 제대로 하더라도 그렇죠. 악성 불만 접수하는 블랙 컨슈머들 당연히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 100명 중 0.5명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이거 0.5% 이상이면 위탁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하다못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쿠팡 이게 배송되면 문자가 와요. 문자 왔다고 그러니까 나 자는데 왜 문자 보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통제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점에 떠넘겨서.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10월 2일에 쿠팡이 4가지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보면은 월 수행률, 고객 불만 접수율, 파손율, 반품 상품 회수율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클렌징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안 바꾸겠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실적으로 쥐었자는 셈입니다. 사실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대리점들의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숫자 이 실적만 계속 내려 보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쿠팡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위험과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근데 사실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면은 이 취소된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사실상 쿠팡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택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악법인 거죠. 더구나 이런 조항이 있다면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거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그러면 대리점의 월 수행률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걸 이유로 쿠팡은 위탁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리점과. 그러면은
파업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구조면 어떻게 파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 조항이 없더라도 그럼 만약에 고객이 불만 그걸로 인해서 접수되면 또 그렇죠. 그걸로도 얼마든지 네. 클렌징 조항을 무기로 파업을 이제 무력화하거나, 무력화시킬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헌법적인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송기현 의원은 문제의 클렌징 제도를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법상 절차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물류법 제11조는 운송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는데 쿠팡은 이 클렌징 조항을 따라서 보름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위반인 거예요, 지금. 네네. 이 생활물류법을. 근데도 이거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쿠팡이 클렌징 조항을 넣으니까 대리점도 택배 노동자와 계약할 때 똑같이 클렌징 조항을 담은 계약을 맺는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대리점이 네. 지켜야 되니까 택배 기사한테도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 택배 노동자는 반품 회수 실적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실제 반품 회수율이 90% 이상으로 클렌징 조항을 충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항을 충족했는데도 자른 거야. 뭐야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맘대로 그냥 해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클렌징 제도가 상시 해고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쿠팡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택배 회사들은 뭐 고객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객만 중요하고 노동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럴 때만 고객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서비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쿠팡 뭐 주문할 때도 이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받으면은 이렇게까지 빨리 올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너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이엔드 서비스가 네.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막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다가도 이제 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는 원주에서도 바로 돼요? 네,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가끔씩 이용하면서도 와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새벽에 그 여정들이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막 무슨 대규모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마 드론이 다 알아서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기 사람이 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 있어도 되는 서비스인가? 현재 단계에서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여야 가리지 않고 쿠팡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송기현 의원도 역시 이제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에 빠삭하기 때문에 위법적 조항을 잘 지적했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부산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싱크홀 25건 중 절반 가까이가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네네. 부산시 정부는 근데 2021년부터 과학화 점검을 벌여서 이 해당 구간에서 싱크홀 신호를 24개소 이상 감지를 했다고요. 근데 이런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내려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싱크홀을 감지하고도 그냥 공사를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이렇게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만 11건이에요. 그리고 올해만 연속적으로 9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싱크홀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지하철 공사 구간은 이 매립하기 전에는 하천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 비가 많이 올 때 토사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집안이. 네. 실제로 2016년에 부산교통공사가 사전 재영향성 검토서를 썼는데 여기에도 이 집안 자체가 연약하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어요. 네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모로. 그럼에도 집안 침하 예방 조치가 공사 설계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부산시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우려스럽다면서 집안 취약성을 고려한 사전 보강 공사를 철저히 진행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부산시 정부가 싱크홀 대응에 필요한 장비가 3대고 전문 인력은 2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산시의 규모를 감안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싶은 거죠. 결국 인력과 어떻게 보면 장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송기현 의원은 꼬집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전 관련 질의를 하여간 이번에 송기현 의원이 많이 했는데 건설기계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건설기계는 기종에 따라서 6개월에서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한 미수검 건설기계가 14,306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6,558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최근 4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사고는 1,382건이고요. 사망자는 169명에 달합니다.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건설기계 노후화와 결함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정기 검사를 안 받을수록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기현 의원은 정기 검사를 안 받는 원인을 부족한 검사소에서 찾더라고요. 원인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55만 대인데 상설 및 출장 검사소가 60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강원도만 하더라도 지금 홍천, 강릉 2곳밖에 없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홍천이 아니라 춘천에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 말에 그냥 홍천으로 옮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원주는 강원도에서 건설기계가 가장 많지만 정작 검사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주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홍천까지 끌고 가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상설 검사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에 지어놓으면 횡성, 여주, 양평, 제천, 충주까지도 관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영서 남부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성기 대한건설기계 안전 관련 원장 직무대행은 전국적으로 자체 검사장은 한 곳뿐이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쓰고 있다면서 원주 검사장 설치에 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검토만 하겠다는데 아니, 홍천도 임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물론 원주 검사장에 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원주의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원주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충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걸 또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 네네.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송기현 의원은 뭐 이런 민생에 관련된 질의도 있었고 아까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그리고 이제 노동인권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쿠팡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질의를 특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 외에도 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보안 감시 인력을 또 감축하려는 또 계획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서 질의를 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리뷰 원주시 국회의원 편이었습니다. 여의도는 지금이었어요. 국정감사를 이렇게 각 잡고 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가끔 네네. 이제 뉴스에 뜰 때나 뭐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회의록 보고 이게 영상으로도 보고 쭉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확실히 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역시 국회는 국회다.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량도 많고 국회는 또 다루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지켜보는 눈도 많잖아요. 그쵸. 실시간으로 네. 보는 사람도 많고 뭐 기자들도 다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방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들을 나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거치고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들 나름 관심 있는 분야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요하게 또 질의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좀 관심을 쏟고 의정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약간 전국적 이슈이면서도 그 안에 이 지역의 이야기들 한 담아내고 스푼씩은 있어. 담아내고 원주 있는 얘기가 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역구 의원답구나라는 생각도 빠질 수가 들기도 없는 했고요. 거죠. 네. 하여간 우리가 너무 지방의회만 지금 살펴봤는데 이 국회가 약간 등잔 및 어둠 같은 상황이에요. 네네. 약간 가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이 국회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앙 이슈를 우리가 뭐 명태균 씨 얘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중앙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뭔 얘기하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원조 한석 내일은요. 우리 조국인 라이프스타일 에디터가 문화예술 생활 정보를 몰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아니 저는 명칭이 뭐 계속 지나가나요? 종합적으로 다 다뤄주세요. 네, 그래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와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와요.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자,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3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